그때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이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금 시간을 갖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에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남침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폭력으로서 강제 철거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인했습니다. 네, 6월 2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반장, 어제 정치부회 저희가 진행하는 도중에 국회 상황이 정말 급변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국회 정상화는 더 멀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국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여야 사당은 지금 이 합의 추인을 거부한 한국당 일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협상은 없다. 완전히 선을 그은 모양새고요. 한국당은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네요. 이미 장기화됐지만 최 반장, 오늘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요.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승리 7개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요. 또 공동 같이 영업을 했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그리고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도 함께 재판에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넘어간 거죠? 네, 이제 남은 거는 YG죠. 이제 네.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논란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긴 했는데요. 네, 좋아요. 그래도 길어요.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용산 참사 등을 언급했고요.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문무일 총장이 이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문 총장은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 외압에 대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할 수 없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과거 검찰이 2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지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에 역시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된 걸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오늘 밝혔습니다. 역할 조정 과정에서 무게가 올라간 걸로 보인다는 게 이제 국정원 설명이고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 때 최근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과거 김여정 부부장의 행사 총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확실한 2인자로 자리매김했고 이용호 외무성을 포함한 외무성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또 분석했습니다. 자, 어제 톡 쏘는 정치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죠. 경찰청에 따르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예보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했다고 하고요. 오늘 하루 전국에서 153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운전자도 있었다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단속을 떠나서 한 잔이라도 마시면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죠. 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한국당의 합의 번복으로 더 멀어진 국회 정상화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대화 움직임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를 둘러싼 충돌,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나온 주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합의안 추인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사당은 어제와 오늘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어제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이어서 오늘도 예정대로 의사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잠깐 퀴즈 하나 풀고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꽃, 활짝 핀 모습을 보기 가장 힘든 꽃 뭘까요? 정답은 네, 바로 국회 정상화입니다. 네, 정상화. 꽃화. 억지스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야 어이없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다정에 마칠 때쯤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은 웃길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국회 정상화 왜 이렇게 활짝 핀 모습 보기 힘든 걸까요? 자, 그래서 일찍이 시인이자 정치인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네, 답답한 마음에 잠깐 시 감상해봤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까지 흔들리기만 할런지 걱정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제 정말 오랜만에 활짝 필 뻔했던 국회 정상화가 다시 닫혔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2시간여 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불발됐죠. 이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부탁사항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합의문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국회 아주 다시 시원하게 열릴 줄 알았던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혹감은 곧바로 한국당을 향한 맹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사당은 오늘 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을 한 당사자인 이인영, 오신환 원내대표의 분노가 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습니다.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합의문이라면서 정상적인 국회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야 사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등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였고 따라서 이 합의는 무효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부터 각종 민생 법안까지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될까요? 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일단 당장은 재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국회 정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한국당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한국당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의사일정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또 뭘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거라고 장담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시죠.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각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회의만 제때 열린다면 논리적으로 각종 법안 통과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상임위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경 예산안 처리일 텐데요. 예산안 역시 절차는 법안과 비슷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위원회 위원장, 네, 한국당입니다. 심지어 예결위는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원 선임도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자, 당초 어제 합의해서 여야는 이번 주 금요일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국회 정상 운영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정대로 의사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 그럼 예결위원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본인들 몫인데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모색을 하는 거죠.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 합의안 추인 거부로 여야 사당이 당혹스러워했다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여야 의원들 못지않게 당혹감을 느꼈을 사람이 더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5회 6월 국회 일정에 합의를 했다고 하죠. 다음 달 11일과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각종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는 했습니다. 최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저 제목이 발제하는 동안에 상황이 또 급반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총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야 3당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루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상황 급변으로 누구보다 마음고생, 몸고생했을 최 반장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더 멀어진 국회 정상화, 여야 4당, 한국당 복귀 촉구. 네, 최 반장은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네, 맷집이 좋아가지고. 네, 한국당 의원총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최 반장이 어제 발제하러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국회 정상화는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저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말로 못 받을 상황이 생기겠느냐, 많은 이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렬이 됐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루긴 했지만요. 합의가 왜 안 됐던 거예요, 의총에서요? 그게 또 생방송의 또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어제 의원총회에서 주로 이런 경우 사실 이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또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죠. 강경파 그렇죠. 의원들이 역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합의안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죠. 사실 강경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회 복귀를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일부 의원들도 아니 이게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다, 우리가 챙기는 게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들이 특히 문제 삼은 거 이 패스트트랙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합의문에서 이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한 걸 두고 합의한다고 못 박아도 못 믿을 판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처리 조항을 이런 합의문에 넣은 것에 대해서도 양보만 했다, 내주기만 했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 또 보좌진들이 무더기 고소고발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 또한 추인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협상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협상 초기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추인 거부가 사실상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을 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의원총회에서는 원내 지도부 재신임을 묻자라는 이야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이 중론은 나 원내대표를 재신임하자, 그러니까 힘을 더 실어주자라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은 여야 3당 합의안 이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전면 복귀는 어렵고 일부 상임위만 골라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같은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을 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으로 돌아간 거고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최근 관련 현안이 많은 외교통일위원회도 오늘 열렸는데 한국당 소속 윤상현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의 일부가 참석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기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당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혜와 힘을 모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는 열려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요, 고 반장, 국회 파행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논의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한국당 입장입니다. 자, 오늘 오전 택시, 카풀 사태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 직전 한국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으니까 회의를 미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결국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국회 내 곳곳에서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국회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비롯해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얘기만 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지난해 말이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던 이른바 유치원 3법 결국에는 이제 상임위 논의를 하지 못하고 바로 법사위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었죠. 이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수정이 된 끝에 겨우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당초 이것과는 상관없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찬찬하게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럴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국회 파행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못하고 법사위로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본회의에 가기 전에 최종 관문인 이 법사위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상규 위원장,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혹여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다 채우면 1년 가까이가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번 사례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기간만 꽉 채우고 또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간 거죠. 요즘 분위기대로라면 이 법사위에서도 심사기한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라야 올 연말쯤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덕분에 표류 없이 법사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한선교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당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서요. 그러니까 그 후임을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이 새 사무총장으로 이진복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 있었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현재 황교안 대표의 상임 특보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또 탄핵 정국 당시 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진복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의원 외에도 강석호, 김재원, 이명수 의원 등도 현재 사무총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는 상당히 급박하게 국회 상황을 전했는데 아무튼 오늘 한국당이 선별적으로 지금 상임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당분간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4당 합의문대로 한국당 재협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방한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친서회기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우호적인 편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북미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방한 기간 내에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소위 DMZ 선언을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인 만 71살에 취임했습니다. 1946년 6월 14일생이죠.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전 세계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지난해 생일 즈음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런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 깜짝 이벤트도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 총리로부터 이 생일 파티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 북미 회담 이틀 뒤인 오늘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72번째 생일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참모진에게는 이런 축하 인사를 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정석이죠. 교과서와도 같은 인사 멘트입니다. Wish the president a very, very happy birthday. And if I do say so, I don't think he looks a day over 35. And with that, I'll take your questions. A little sucking up's probably never bad.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다음 달에 다정의 최대 명절인 복국장 탄신일이 있는데요. 저도 샌더스 대변인을 좀 참고해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73번째 생일도 맞았습니다. 저 멀리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편지가 도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주 아름답고 또 따뜻한 편지라고 평가했습니다. He actually sent me birthday wishes, but it was just a very friendly letter both ways.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네, 서로 보냈다는 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냐는 최고령도자동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톱다운식 친서 외교가 부활한 겁니다. 일각에선 단순한 안보 인사를 넘어 흥미로운 내용, 즉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새로운 제안이 이 편지에 담겼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에 방한한 뒤 이튿날인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DMZ, 즉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5번째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또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모두 첫 임기 중에 DMZ를 방문했고요. 또 야전 상의를 갖춰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You guys are at freedom's frontier and the opportunity for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contras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uld not be clearer, could not be starker. 이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 첫 방한 때 DMZ 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당시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할 정도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We'll take a look at that. I didn't hear in terms of provoking, but we will certainly take a look. Mr. President. 만약 이때 성사됐다면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 탓에 방문은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 당시에 청와대는 호텔로 복귀하자는 참모진의 건의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분만 더를 수차례 외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10분 단위로 비무장지대 방문 의지를 전달하며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빈틈없는 한미 동맹과 평화 수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북미가 지난해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반도 상황과 북미 관계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직접 대화에 나섰고 또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의 해법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이 성사된다면 경고가 아닌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DMZ 선언 같은 상징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DMZ에서 만나는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방한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는 27일에 방한합니다. 당장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접촉이 성사된다면 카운터파트로는 최선희 제1부상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사전 협상을 하고 뒤이어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의미 있는 발표를 하는 그런 수순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우호적 친서 교환, 방한 중 DMZ 선언 나올까 합니다. 네, 그 신반장이 예상했던 대로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이제 모레 방한을 하잖아요. 지금 북미 간 대화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 물꼬를 틀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죠, 재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친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이 두 정상 간의 신뢰도도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최근 이란 문제를 언급하던 중에 이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경이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도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한국 방문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만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을 이 북한 관련 의제를 사전 조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하고 접촉을 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지금 관심사죠. 성사가 된다라면 북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가 실무 협상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이제 그런 구도가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대해서는 한미 양쪽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2017년 방한 때도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 먼저 도착을 해서 맞아요. 기다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리넌 헬기가 가려다가 짙은 안개 때문에 결국은 회항을 하면서 방문이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일정이었던 국회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 참모진한테 국회 연설 후에 다시 DMZ를 좀 방문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대북 메시지를 내기에 DMZ만큼 상징적인 공간도 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무조건 방문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이번에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방한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죠. 레이건, 클린턴, 아들 부시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었고 다만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최근 급변한 북미 관계에 발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도 DMZ에 동행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DMZ 선언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혀서 북미 또는 남북미의 DMZ 깜짝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거 지금 일요일 상황인 거죠? 네. 네, 일요일에 출근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자, 청와대가 G20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추가로 발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현종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관련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이호승 경제수석은 출범 2주년을 맞은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간의 성과와 또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 노력을 소개하면서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최 반장,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불발이 된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일본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정부로서는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일본 측이 수용을 한다면 언제든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일본 언론들은요, 이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꽉 짜여져 있어서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죠. 최근 뭐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에 경색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데, 일본 뭐 얼마 전에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이걸 출연을 해서 보상을 하자라는 우리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다음 달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일본 내 여론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일본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양 반장 얘기대로 강경화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면은 뭐 외교부 차원에서는 뭔가 대화가 뭐 좀 오가고 있다는 뭐 생각도 할 수는 있겠네요. 강경화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죠. 네, 아까 뭐 야당 발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국회 외통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맞아요. 네, 예.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 일본 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의 매각 배당금이 강제 집행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라는 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강 장관이 그 질문에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어떤 보복성의 그 대응 조치가 나온다 하면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북한 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도자급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대신에 영접단 전면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행 역할은 방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대신 맡아서 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김여정이 지도자급으로 격산된 것으로 보인다, 역할 조정이 있어서 무게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여정은 보면은 이제 그 이용구나 이수용이나 채용해 사진을 보면은 채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 어떻게 보면 현장 행사 담당 역할을 지금 현성월이 하는 거니까 김여정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더 무게가 올라간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자, 반면 국정원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 환영 행사에 등장한 건 맞지만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빠졌다면서 이 위상이 떨어진 것 같다, 이 역할 조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하여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뭔가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었던 건 틀림없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뭐 예정돼 있는 일요일까지 정말 많은 외교 이벤트가 있습니다. 왜요? 왜 자꾸 웃어요? 정말 출근하나요? 아니, 제가 출근한다는 얘기예요. 반장들이야 뭐 출근할 이유는 없죠. 자, 아무튼 많은 외교 이벤트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김정은과 우호적인 친서 교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47일 만입니다.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 농성장이 오늘 서울시에 의해서 강제 철거됐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다시 세워졌죠. 오늘 철거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용역업체 직원과 당 지지자들 다수가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조원진 공동대표, 서울시 이 같은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출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에 3번의 개고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 들어간다라고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개고장의 그 시한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여일이 지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공화당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버텼죠. 자, 그런데 그제부터 농성장 주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주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앞서서 농성장 철거 이거 강행될 것 같다는 정보가 주변에 돈 겁니다. 이렇게요. 급하게 공지하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여기를 사수해야 되니까 밤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500명 진지 구축하고 그렇게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광화문 광장 총동원령 앞서 보신 바대로 이렇게 내리고 나서 몇 시간 뒤인 오늘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 자,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의 각 구청 직원 약 500여 명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 400여 명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조끼를 입고 집결을 했죠. 우리공화당 천막 주변에 모였습니다. 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24개 중대 2,400여 명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오전 5시 20분쯤부터 행정 대집행 개시가 됐습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스크럼 짜고 농성장 주변에 진을 쳤죠. 하지만 중과부적 결국 스크럼은 무너지고 그때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물병, 집기, 심지어 부탄가스통, 모기약도 뿌리고요. 소화기도 뿌리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고 뿌리면서 저항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자, 철거반 우여곡절 끝에 농성장을 저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됩니다. 자, 40여일간 광화문 광장 불법 점유하고 있던 저 천막 부서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심하세요. 사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계속 안내방송합니다. 들리십니까?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야 이놈들아 두고 보자 하면서 욕설 고성 지르고 항의합니다. 자, 그렇게 걷어낸 잔해물들이 저렇게 현장에서 치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철거 작업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측근들 호위받으면서 나타난 겁니다. 비켜! 어딜 막아! 하고 말이죠. 자,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데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충돌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상자만 40여 명 때문에 자,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들도 보였고요. 네, 자, 이렇게 철거 후에 몸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자, 주변에 구급차들도 와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싣고 나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 2명, 우리 공화당 측 2명, 도합 4명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천막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3m 높이의 대형 화분 15개를 옮겨 심으면서 주변을 단장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조원진 대표 저렇게 차량 위에 올라서 분노의 현장 인터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폭력행위입니다. 행정 대집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폭력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 언제라도 지금 텐트에 배를 치겠습니다.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현장에 남아서 이 수습을 하는 용역 직원들, 푸른 조끼 직원들 향해서 깡패다 하면서 격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요. 살인마, 깡패, 집단, 용역 깡패는 당장 내려라! 자,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 전해졌습니다. 앞서 기존 텐트에 2배를 더 치겠다는 조원진 대표 말 들으신 대로 오늘 정오를 넘겨서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사이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3동의 천막이 추가로 설치됐다는 겁니다. 저 보이시죠?
자, 물론 기존 천막 같은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행정 대집행 비웃기라도 하듯 저렇게 다시 천막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 공모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제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 영예 대상 수상자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 신인 부문 최우수 수상자 박대출 의원에게 쏠렸죠. 바로 그 충격적인 장면, 영화 아저씨의 오마주 말이죠. 저 이발기 소리. 자, 박대출 의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게 지난 5월 초쯤, 그러니까 한 40일쯤 지났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마침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머리 감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두상이 이쁘다는 얘기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삐죽거립니다. 저희도 이 두상 예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대한애국당하고 우리공화당은 좀 헷갈려요. 아직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죠. 저희가 정확하게 부르려면 광화문 천막 철거 상황부터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신반장, 오늘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근데 국장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일요일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정치부회가 없는데 뭘 출근 왜 해요? 꼭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이랑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좀 놀라운 충격적인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조원진 대표가 어저께 이 새 당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정치권에서는 의뢰에 그냥 저런 표현을 쓴 건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자,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직접 지어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 가운데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옥중 정치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가 이제 우리공화당이라는 당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의문을 가졌고 그 애초 검토 대상에 없었던 당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맞다면. 당초 신공화당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불가 판정을 받고 검토한 당명이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 자유공화당 이렇게 세 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공화당으로 한다라고 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역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당명을 정했다라는 거죠. 네, 뭐 일단 조원진 대표의 설명이니까 일단 맞다는 전제하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박심의 향배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 뭐 당명을 지어주는 행위가 뭐 정치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지 좀 뭐 궁금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모르곤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당장 보수 분열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8시쯤에 철거가 완료됐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었는데 정오가 지나서 다시 천막이 쳐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오를 갓 넘겨서였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천막 2동과 차양막 1동이 철거된 지 정확히 6시간 만에 천막 3개동이 다시 설치된 겁니다. 현재 현장에는 당 지지자 400여 명 정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고를 외치면서 농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앞서 철거를 집행하고서 대형 화분을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 빈 공간에 또 천막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거 이후에 서울시 관계자들은 바로 철수를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 경비 용역 60여 명 정도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는데 이 우리공화당 측 인원이 갑자기 몰려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양 반장, 그러면은 서울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철거 작업을 하는 건가요? 예, 서울시는 다시 한대요?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라고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 행정 대집행을 하려면 그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고장을 해당 당사자한테 발송을 하는 이런 절차적인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시간은 상당 부분 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앞서 철거 작업에 오늘 이루어졌던 철거 작업에 2억 원이 소요가 됐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단 이 우리공화당 측에 이 2억 원을 전부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공화당의 천막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신반장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왔다는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달 10일쯤에 이 천막이 처음 광화문 광장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탄핵 결정 반대 집회 도중에 숨진 분들에 대한 분향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언젠가부터는 이 우리공화당 지도부 회의를 매일 이 농성장에서 하면서 아예 당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광장 통행로 복판에 들어서면서 이 시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영상을 보니까요, 부탄 가스통도 있던데 그렇다면은 거기서 음식물도 해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화물질이 있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야외용 발전기, 휘발유통도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이 광장에 반입한 뭐 합판, 목재 같은 것도 다 불법 적치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서울시에 접수된 우리공화당 천막 관련 민원이 205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민원으로는 통행 방해가 140건이었고요. 폭행 20건, 또 욕설 1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후에 광장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관련해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1심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죠. 네, 이 춘천지검에 근무하면서 당시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했던 안미영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사담이 출범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바로 그 안 검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강원랜드 매직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특히 뭐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면서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이 자백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인을 해서 면제받았다라는 걸 비꼬은 거죠. 네. 그리고요. KT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검찰인가요? 검찰입니다. 네. 서울 네. 남부지검인데요. 지금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 비공개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남부지검이 오늘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자, 검찰은 이 김성태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딸 부정 채용을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김성태 의원은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사 5개월 만인데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임박한 건 뭐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예. 검찰의 판단이.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천막 재설치, 서울시 또 철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 거죠. 아울러 과거가 없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압송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한근 씨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 등을 확보했는데요.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보그룹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21년 동안 해외에서 복귀 생활을 해오던 아들이 붙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이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어디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호송 직후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연락 되십니까? 정태수 회장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자, 정태수 이 이름 석자는 IMF를 겪은 세대는 잘 아는 인물일 겁니다. 1970년대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정태수 전 회장. 아시다시피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 완판에 성공하며 큰 돈을 벌었죠. 일명 로비의 귀재로 불린 그는 90년대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다가 5조 7천억 원대 특혜 대출 사건이 발생하고 이 부실 경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죠. 그 여파로 여러 기업 그리고 은행이 함께 무너지면서 국가 대외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국 국가 부도 사태,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당시 이른바 한보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죠. 당시 이렇게 휠체어를 탄 채 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그리고 이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재벌 회장님들이 검찰 수사 때마다 이를 교과서로 삼아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무섬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은 주인, 임직원들은 머슴이라고 한 이 망언, 당시 숱한 셀러리맨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죠. 그리고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지병을 치료한다며 일본으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인데요. 자, 아들 한근 씨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졌고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여행 가방에서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 그리고 화장한 유골함, 또 위조된 여권 등을 확보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화장한 유골은 DNA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사망 증명서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에콰도르 현지의 관계자들을 보내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정 전 회장이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가 체납한 세금 사실상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 등 국세 2,225억 원, 그리고 지방세 49억여 원,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 또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정한근 씨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자,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정태수 일가를 송환하는 건 문무일검찰총장이 직접 챙긴 수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초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 문제로 이렇게 급히 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때 문 총장이 키르기스스탄에 있었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도피를 했던 곳이었죠. 당시 키르기스스탄 검찰총장을 만나 범죄인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갑작스런 귀국으로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일정이 바로 에콰도르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 씨가 이 에콰도르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이 송환을 위한 정지 작업을 벌이기 위해서였죠. 자,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 씨가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 에콰도르 정부가 우리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자, 문무일검찰총장 이제 임기 한 달여 남았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했던 이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또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특히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1, 2차 수사 때 왜 밝혀내지 못했을까가 더 부끄럽다며 당시 밝히지 못한 건 검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검찰총장 과거사 공식 사과입니다. 네, 문 총장,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과 회견,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무일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검찰 역사관에서 가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네, 문무일 총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의 비인권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등 그동안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서 사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또 형제복전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무일 총장이 퇴임을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또다시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발언이 나왔는데 문 총장이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잖아요. 그 3번의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아직도 말끔하게 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예로 들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검찰이 1차, 2차 수사 때 왜 진상을 밝히지 못했을까가 더 크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3차 재수사 결과 국민적 의혹 해소됐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의혹이 남은 거 인정한다 하면서도 인적, 물적 증거를 다 조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의혹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뇌물 외에는 성폭력 이런 다른 의혹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 전 차관 사건은 성폭력과 뇌물, 수사 외압 등 3가지가 핵심이었는데 문 총장은 수사팀에 성폭행 부분은 사건의 본류이니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를 여러 번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없어서 장애 요소가 됐고 동영상이 없는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없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수사 외압과 관련해선 물증을 찾기 위해 검찰청, 경찰청, 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단서를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졌던 용산 참사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뜻도 밝혔죠. 네,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기록을 공개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법률상 제한이 돼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다. 이 처음에 다 공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부풀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제 참사 당시 철거민이었던 김모 씨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로 피해자들을 방문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과거사위원회 파견 검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이 과거사위 측과 논의를 거쳐 선발했다라고 문무일 총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과 이 조사위의 측이 검찰 과거사 조사위 측이 각자 의견을 냈고 토론을 통해서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거를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된 건 이 조사단에서 파견 근무를 한 이 이규원 검사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외압 의혹 당사자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 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이 검사의 파견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곽상도 의원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는데요. 곽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관련자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죠? 예,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자, 재판부는 이 강대한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형태로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이들이 이 하급자들에게 대응 문건을 기획, 작성, 실행토록 했다는 혐의 가운데 이 작성 부분을 제외한 기획, 실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오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승리는요, 횡령, 또 성매매, 알선, 증거인멸, 교사 등 모두 7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버닝썬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승리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18억 여원입니다. 이 버닝썬 설립과 운영에 승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횡령 방식도 승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또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또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아울러 이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모 총경, 이 승리 등이 운영하던 업소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서 이 단속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지난 3월 승리가 연기한 입영 연기 기한이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 승리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연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한 입영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승리 측이 추가로 입영 연기 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이에 따라 병무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날짜를 정한 뒤에 새로운 입영 날짜를 다시 통보할 방침입니다. 승리가 검찰 수사 중에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입대는 하게 되고요. 이 경우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가 이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불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입대를 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 씨도 재판을 받던 중에 입대를 해서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넘겨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면서 분복무를 채우는 일종의 도피성 입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겠네요.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무일 김학의 사건 진실규명 못해 부끄럽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충남 당진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49살 강모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강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배원 자살 사건이 무리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장엔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30자짜리 짧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우체국 집배원 과로 문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집배원 9명이 사망했는데요. 노조는 과로와 안전사고로 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간 근로시간은 2,745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로로 따지면 무려 343일을 일한 셈입니다. 한국 임금 노동자 평균보다 연간 86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인력 증원과 주 5일제 근무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파업 투표를 나섰고 그 결과 노조원 92.87%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본질을 외면한다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조합은 죽어가는 집배원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와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7월 6일 총파업 출정식에 이어 7월 9일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총파업할 것을 강력히 선포한다. 이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화를 계속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서비스는 우리나라 물동량과 우편물 유통의 근간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중소기업 등 서민 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노조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단 협상과 타협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 오랫동안 논란이 됐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요. 지난해 국회에도 집배원 인력 충원 예산안이 올라갔고 예산안 증액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최종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 일의 시발이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인력 1000명을 19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러니까 10월 중순이었어요. 예산 제출된 다음에 인력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예결위로 가서는 또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이제 통상적인 인력 지원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삭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 1000명 증언과 관련해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추진단 권고안이 지난해 10월에 나왔다며 정부 예산안은 이미 8월에 제출됐기 때문에 뒤늦게 예산 심의 중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논의하다가 결국 최종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집배원은 우체부 아저씨로 불리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였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제비가 우체국을 상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집배원은 택배 배달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렵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한다. 고 이기련 씨가 유서에 남긴 현실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 상황을 저희가 알아봤지만요. 여야 분위기를 보면 당분간 국회 정상화 어려워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들어가는 반쪽 국회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내일 국회 상황도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교육감 재량에 따라서 자사고 재평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죠. 내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논의되는데 교육부가 전북교육청과 다른 입장을 보일지가 여전히 관심거리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일 주대환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오랜 당내 갈등 해소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내일 방한합니다. 문 대통령과는 내일 오전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겸직을 많이 하네요. 네, 아까 메모를 했는데. 네, 좋습니다. 천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